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일제 식민 통치의 전개 과정, 그러니까 1910년에서 1945년까지의 1, 2, 3기로 나눠서 식민 통치 형태 내용을 정치, 경제, 산업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이제 식민 통치 기간 동안에 우리 민족의 저항은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라고 하는 거죠. 1910년대에서요, 1945년 8월 15일까지의 독립운동의 방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기별로 정리하시는데요. 그 중에 이 시간에는 교재 550쪽입니다. 민족의 독립운동에서 1910년대 국내와 국외의 항일운동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실 때요. 1910년대하고 20년대는 국내의 항일운동하고요. 국외의 항일운동을 나눠서 정리를 하세요. 30년대 때는 한중연합작전을 중심으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40년대 때는 한국광복군과 조선독립동맹의 활동 내용을 나눠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에서 4시기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 이 시간에는 1910년대 국외와 국내의 항일운동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외부터 보겠습니다. 1910년대 국외의 항일운동의 거점지는 만주라든가 지도에서 보시면 만주 나와 있죠. 만주는 어디를 얘기하냐 그러면은 만주는 지금의 간도예요. 지금의 간도는 아니겠죠. 지금의 동북 삼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동북 삼성 그러면은 흑룡강성, 요령성, 길림성을 얘기를 합니다. 또는 뭐 간도라고도 그러죠. 이거 만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건너가서 국내에 진입하기 가장 좋은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만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연해주도 있습니다. 뒷장에 가시면 연해주. 또 연해주뿐만입니까? 상하이도 있죠. 또 일본도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요. 또 미국 밑에 멕시코도 있습니다. 하와이도 있고요. 하여튼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항일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이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만주부터 해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만주. 밑에 보시면은 지도 밑에 보시면 됩니다. 서간도 삼원보의 경학사. 이게 신흥무관학교의 모태가 된 단체예요. 이게 신흥강습소로 바뀌었다가 신흥강습소가 신흥무관학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부민단. 그다음에 용정에 가시면은 용정에 그 지도에서 보면 용정에 있죠. 이상설, 이승희 등이 용정에 세웠던 학교가 있죠. 서전서수. 나중에 명동학교로 계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민회도 있고요.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환인 땅에 가면은 대종교의 3대 교주 윤세복이 동창학교를 세운다거나, 그렇지? 그래서 역사교육과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만주 땅이에요. 그럼 앞에 지도라고 합시다. 지도. 자, 505쪽의 지도를 보시면은 독립운동 단체 해가지고 박스 처리가 된 부분이 있죠. 신흥학교, 신흥무관학교 같은 거에 결국은 서전서수, 경학사, 부민단 또 서로 군정서, 한족회, 그다음에 대한국민의 연해주 쪽에 성명회,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와 독립운동 단체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죠. 그 중에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찾았나요? 중광단, 왕칭 쪽에 있죠. 중광단이 나중에 북로군정서가 됩니다. 이 북로군정서 그러면은 20년 10월 김자진의 청산리 전투의 주축 부대가 바로 북로군정서군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1910년대 때의 국외 무장 독립운동 기지는 주로 만주 쪽에서 집중적으로 건설이 됐었던 거죠. 연해주로 가겠습니다. 뒷장에 보시겠어요? 551쪽입니다. 한민회, 한민학교, 성명회, 13도 의군, 대한광복군정부, 한인사회당,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상하이 쪽 가시면은 동제사, 다음 장입니다. 대동보국단, 신한혁명단, 또 신한청년단, 미주 쪽으로 가겠습니다. 공립협회, 한인합성협회, 대한인국민회, 또 멕시코에 가면은 멕시코에 무관학교가 있습니다. 즉 숙무학교라고 그래서요.
무를 숭상한다는 뜻이죠. 무관학교가 설립이 되고 있고 또 흥사단, 대조선 국민군단, 일본 쪽에는 조선청년독립단에서 각지에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이 됐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중에 연해주 쪽에서 염지 좀 봐주셔야 할 단체가 성명회하고요, 13도 의군,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 그리고 한인사회당, 그리고 대한국민의회입니다. 각각의 단체의 특징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명회부터 한번 봅시다. 이상설, 유인석 등이 조직했는데 밑에 이상설의 활동 내용이 그 서울부터 해가지고 뭐 연해주, 상하이 쪽에서 활동 내용이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요 활동을 제시하고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다? 이상설이다. 이건 뭐 이런 부분들은 직감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이상설, 유인석 등이 조직했었던 성명의 선언문이 있죠. 광복의 그날까지 피해 투쟁을 결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명의 선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13도 의군이 있습니다. 의군은 의병연합군이라는 거고요. 13도는 조선의 지방행정 조직이죠. 8도가 2차 가보개혁 때 23부가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 때 13도로 되죠. 그 13도 의군이죠. 국내에서 보면 1909년 서울 진공작전이 있었죠. 1908년에. 서울 진공작전 이후에 1909년에 일본의 남한 대토벌작전이라고 기억나시죠? 의병운동에서. 이때 이제 서울 진공작전의 어떤 그 무모함을 비판하고 연해지로 갔던 유인석이 의병들을 이끌고 가서 조직했던 단체가 13도 의군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14년에 대한광복군 정부입니다. 이상설, 정통령, 그 다음에 이동희, 부통령, 그렇죠. 이동희는 나중에 사회주의 사상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20년대 때죠. 특히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독립군 무장항일운동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점, 그러니까 독립군 무장항쟁의 어떤 터전,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많이 양성하고 있죠. 또는 임시정부 수립의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1910년대 국외 무장 독립운동 기지 중에서,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정부 조직을 띈 것은 이거 딱 하나예요. 대한광복군 정부거든요. 그래서 훗날 3.1운동 이후에 수립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하나의 수립의 모델, 롤 모델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단서를 제공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인사회당이 있습니다. 한인사회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입니다. 1918년이죠. 나중에 21년에 이르쿠츠크, 소련입니다. 이르쿠츠크로 옮겨서 고려공산당으로 개명을 합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1918년에 한인사회당이에요. 이게 1921년에 소련의 이르쿠츠크로 가서 고려공산당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근데 고려공산당은 이르쿠츠크 지명입니다.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이 있고요. 일부는 상해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과 상해파 고려공산당으로 나눠지게 돼요. 이 두 세력의 주도권 싸움이 나중에 21년에 자유시 사변으로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20년대 항일운동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 한인사회당은 21년에 물론 고려공산당으로 명칭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1919년에 대한국민의회가 있습니다. 시베리아 쪽에서 조직됐었던 건데요. 1917년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가 있죠. 전 러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연해주 쪽이죠. 여기서 문창범을 의장으로 발전한 것인데요. 바로 잡지 대한인 전교보가 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1차 대전 이후에 수습체제였던 파리 강화의의 대표를 파견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한국민의회죠. 자, 이게 지금 어디예요? 한민회부터 해가지고 대한국민의회까지 연해주에서 수립이 된 몇 년대요?
1910년대 무장 독립운동 단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장에 중국 상하이로 와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열강의 침략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상하이는 프랑스 조차지기도 합니다. 일정 기간 프랑스가 지배하는 곳이죠. 소유는 중국이지만은 여기에 통치권은 프랑스가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상하이 쪽에 동계사. 이 동계사는 대종교의 신규식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7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국 사회당대회가 열렸을 때 일시적으로 명칭을 조선 사회당으로 바꿔서 조소왕 등을 대표로 파견을 하기도 했었어요. 이 조소왕의 활동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대동단결 선언문 발표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장을 역임했던 바로 소왕 조용은입니다. 호가 소왕이에요. 이름은 용은이고요. 그래서 우리 호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특히 조소왕 그러면 삼균주의도 중요한 내용이죠.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동보국단, 신한혁명당, 그리고 1918년에 신한청년단이 있습니다. 이 신한청년단의 활동 내용 중에서 좀 봐봐요. 그 중에 30여 명의 핵심 단어는 1919년 4월 초, 그러니까 3.1운동 이후네요. 4월 초, 상하이 프랑스 조차지 쪽에 보창로 329호에 독립임시사무소를 개설했는데 이는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체가 됐다라고 하는 점.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태가 됐던 것이 바로 신한 청년단원이 세웠던 바로 독립임시사무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주 쪽으로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1913년에 다시 1903년에 상항 침묵회가 수립됩니다. 상항. 샌프란시스코의 음역입니다. 이게 1905년에 뭘 바꿨어요? 공립협회로 확대 개편됩니다. 이 공립협회는 미국 내에 지회가 있어요. 또 미국에서 소유했죠. 해외에도 지회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신민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1907년 안창호가 귀국해가지고 국내에서 조직했던 그러니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공립협회 국내 지회가 뭐냐?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공립협회. 그 다음에 1907년에 한인합성협회, 1910년에 대한인 국민회 이런 단체들이 미주 쪽에서의 미국 쪽이죠. 독립운동 단체고요. 멕시코로 가면은 숙무학교가 있습니다. 무관양성학교입니다. 사관양성소지 쫄병을 양성하는 곳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신민회가 1907년 조직이 돼서 1911년 105인 사건으로 해산되죠. 해산된 이후에 바로 안창호가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서 신민회 후속 단체로서 뭘 조직했어요? 흥사단을 조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흥사단입니다. 그 다음에 1914년에 대조선 국민군단, 하와이죠. 박용만. 이렇게 미주 쪽에서 조직했던 무장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제1유학생 최팔룡을 중심으로 했었던 바로 조선청년 독립단이 있습니다. 이 조선청년 독립단은 28 독립선언을 발표했던 단체예요. 28 독립선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춘원 이광수가 기초했다고 그러고요. 28 독립선언은 그해 1919년 3월 1일 국내에서 3.1운동에 직접적인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28 독립선언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국외에서는 자 정리하면 만주, 연해주, 중국 상하이, 일본, 미국, 멕시코 등등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무장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국내로 한번 봅시다. 국내 1910년대 때입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의병운동, 애국개몽운동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항일운동의 두 방향을 쓰라 그러면 뭘 썼어요? 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을 썼죠. 그러나 두 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조국의 독립입니다만은 그 독립을 해서 같이 손잡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손잡고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병운동 단체는요, 폭력적인 방법이죠. 물론 이 폭력은 합법적인 폭력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폭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국개몽운동은 무장폭력을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폭력, 이걸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 두 세력은 독립이라고 하는 조국의 광복이라고 하는 길까지 가는데 같이 손잡고 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무장 독립 세력들이, 그러니까 의병운동을 전개했던 세력이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던 단체를 습격을 합니다. 죽여요. 동족 상장이죠. 왜 그랬을까요? 죽이면서 뭐라 하냐면은, 야, 우리는 목숨 내걸고 싸우는데 너네는 왜 그렇지 안 그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복하는 이런 경우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여튼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병운동의 마지막 줄 봐봐요. 공적인 의병운동의 종착역은 1915년입니다. 평안남도 성천에서 바로 체포가 돼서 공식적인 의병활동은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했죠. 마지막 의병장 누구예요? 대한제국의 최응원입니다. 그러면 1915년에 의병운동이 중단된 건 아닙니다. 공식적인 의병운동의 종착역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하 조직으로 1945년 8월 15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항일 비밀 결사 단체들이 많이 조직됐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 국내 항일운동의 방향은 정리합니다.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과 항일 비밀 결사단체 조직이죠. 한번 봅시다. 자, 비밀 결사라고 있습니다. 왜 1910년대에 항일 비밀 결사 단체가 조직이 되어야만 했었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제1기 때 식민 통치가 뭐였어요? 무단 통치죠. 총칼로서 통치하는 겁니다. 문무할 때 무입니다. 그 다음에 1기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통치 형태, 헌병, 경찰 통치라고 했습니다. 군인이 치안을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군인이, 이건 뭐 군사정부기 때의 모습하고 비슷한 거죠. 굉장히 강압적인 거죠. 그 다음에 공개적인 집회금지법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드러내놓고 활동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어디로 가겠어요?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 왜 항일 비밀결사단체가 많이 조직이 되어야만 했었냐. 이런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1910년대에 전국 규모의 첫 번째 항일운동 단체가 마지막 줄 553쪽입니다. 1912년에 독립의금부예요. 이 독립의금부를 조직했던 사람이 뒷장에 보시면은 임병찬입니다. 나간 군수, 나간은 순천 쪽입니다. 임병찬인데요. 임병찬은 최익현 아시죠? 2차 의병장 최익현 대마도에 끌려갔다가 단식 순절했던 이때 최익현의 제자예요. 같이 끌려갑니다. 근데 최익현은 죽음으로 돌아왔죠. 근데 임병찬은 살아왔어요. 살아와서 고종의 밀조를 받아서요. 전라도 유생을 연합을 해가지고 조직을 합니다. 복벽주의를 지향하면서 조직했던 것이 독립의금부예요. 복벽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왕정복고입니다. 그 반대말이 그럼 뭐야? 공화주의가 되죠. 공화죠. 그러면 독립의금부가 복벽주의를 제창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바로 공화정을 제창했던 단체가 바로 뭐였었다? 바로 밑에 뭐죠? 대한광복회였다. 1915년에 나와 있습니다. 경상북도 풍기에서 조직이 됐죠. 풍기는 안동 쪽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1913년 대한광복단이 1915년 대한광복회로 명칭을 바꿨죠. 또 하나 전라도 유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것이 지금 임병찬의 독립의금부였다라고 한다면 바로 밑에 쭉 내려와서 1915년에 대구 지방의 유생들을 중심으로 조직했던 유생을 중심으로 조직했던 단체가 뭐예요? 조선국권회복단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 유생의 조선국권회복단, 전라도 유생의 독립의금부, 또 독립의금부는 복벽주의, 왕정복고예요. 그 다음에 대한광복단은 공화주의.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맞대응이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좀 해 두시자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서 1910년대 때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던 단체는 뭐냐 그러면은
두 번째 대한광복회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군대식으로 조직이 돼서 그렇다. 군대식으로. 그래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총사령관이 되는 거죠. 박상진, 부사령인 누구죠? 김자진.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내용에 보면은 밑에 니은해 봅시다. 기억의 공화적 나와 있고요.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만들고 사관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세 번째 보시면은 독립군 기지 건설에 필요한 군자금을 마련을 하고 있었고, 그렇죠? 또 네 번째 재무부, 선전부를 설치하고, 그리고 마지막 위축 부분에 보면은 1918년 밀고자에 의해서 조직이 일제 발각되고 총사령관 누구 박상진 등이 체포되면서 위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대체로 15년에서 18년까지가 이 단체의 정점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1910년대 때 바로 밑에 평양의 숭의여학교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여자 단체입니다. 여성 중심의 단체로서 1913년에 송죽회가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1915년 조선 국권회복단 시회를 가장했다는 것은 시 모임, 그러니까 문학 모임이죠. 동인을 가장해가지고 조직했던 조선 국권회복단입니다. 그리고 자립단, 대성학교는 평양 대성학교입니다. 신민회에서 설립했던 학교죠. 그 자립단, 대성학교 출신 학생들이 조직했던 비밀 결사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17년 조선국민회가 있습니다. 이 조선국민회는 평양 숭실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됐던 단체예요. 3.1운동 당시에 평안도 지방의 만세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독립의군부부터요, 지금 조선국민회까지 이 단체 다 묶어요. 몇 년대? 10년대. 국내요, 국외요? 국외에서의 무장운동 단체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910년대 항일운동에서 가장 큰 것은 뭐예요? 3.1운동이죠. 3.1운동 이상 가는 것은 없습니다. 자, 3.1운동의 배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910년대 그동안의 국내와 국외에서의 독립운동에 또 국제질서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민족 자결주의는 1차 대전 이후에 파리 강화의가 열리죠. 자, 1차 대전부터 잠깐 볼까요? 1900 몇 년인가요? 14년이죠. 그래서 이제 1918년까지 제 1차 대전이 터지죠. 1차 대전은요, 연합국하고 그 다음에 동맹국하고의 싸움이에요. 이른바 식민지 쟁탈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합국에 누가 있었냐면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일본의 식민지였었던 한국도 있습니다. 이태리, 미국,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이죠. 자, 동맹국은 1차, 2차 대전에 추축 중심국가였던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투르크, 그다음 어디냐면 불가리아예요. 얘네들도 전부 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동유럽 쪽에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동유럽 쪽에, 동유럽 국가들이죠. 얘네들 있죠. 이런 나라들은 주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1차 대전은 이제 연합국 동맹국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나요? 연합국이 승리를 했죠. 그리고 1918년에 베르사유 체제가 수립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베르사유 궁전으로 연합국의 수장들이 동맹국의 수장들을 불러들여요. 철저히 응징합니다. 이때 미국 대통령 윌슨에 뭐가 나오냐면 민족 자결주의가 나와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제식민 통치 제2기 때 국제정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민족 자결주의는 그 민족의 문제는, 독립 문제는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해라. 주변 국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너네를 스스로 극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민족 자결주의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한계는 이 민족 자결주의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식민지 국가에는 적용을 시키지 않고 누구한테만 패전국이었던 동유럽 쪽의 식민지 국가에만 적용했던 논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이란 나라는 전순국 1차 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어디요? 일본의 치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민족 자기윤리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뭐가 터졌어? 3.1운동이 터지고 3.1운동 결과 동남아까지 확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민족 자기윤리는 교재 555쪽 맨 위에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민족 자기윤리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고종의 독살, 또 국내와 국외에서의 항일운동, 그리고 직접적으로 3.1운동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것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28 독립선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원래 3월 1일 날 결정한 건 아니었고요. 지금 1919년 원래는 3월 3일 날 3월 3일이 고종의 인산이래요. 인산이 장례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종의 인산일 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3월 1일 날 합시다 이랬거든요. 근데 유생들이 반대합니다. 왜 반대했냐면은 국왕에 뭐예요? 장례식 때 인파들 많이 모여가지고 소란을 피워서 되겠냐는 얘기예요. 이건 예의에 어긋난다. 그래서 유생들의 반대로 3월 3일 X. 그럼 3월 2일 날 하자 그래서 3월 2일 날. 근데 이거는 누가 또 반대냐면 기독교계 인사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왜? 3월 1일이 일요일이거든요. 예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는데 무슨 3.1운동이냐 이거예요. X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3월 1일 날 결정이 된 거예요. 3월 1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럼 이제 2월 마지막 날 2월 28일이야. 그 2월 28일 날 독립선언서를 인쇄해가지고 각 지방에 이제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폭발하게 된 것이었죠. 그 과정 좀 보겠습니다. 독립선언서는 천도교 측에서 작성합니다. 그 독립선언서 내용이 교재에 있어요. 다다음 장 557쪽에 보면은 기미독립선언서 내용 일부가 나와 있고요. 불곡에 한용운이 작성했다는 뭐가 있어요? 공약 3장이 있죠. 공약 3장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천도교 측에서 작성한 독립선언서는 최남선, 천도교 측의 최남선이 초고를 작성했고 마지막 공약 3장은 한용운이 작성했다는 것이죠. 기독교, 천도교, 불교계에서 총 몇 명? 33명. 그리고 이제 3.1운동 당시에는 29명이 참석합니다. 4명은 지방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종의 인산일 3월 3일 앞두고 3월 1일 날 그렇게 해서 3월 1일 날 결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보성사에서 기미 독립선언서 인쇄해서 그 전날 배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종교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지방에까지 이미 어떤 연통이 다 돼 있어요. 연락망이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운동은 세 시기로 나눠서 봅니다. 1단계 시위 점화 단계, 2단계 도시로 확산된 단계, 3단계는 농촌 각지로 확산된 단계입니다. 자, 그 중에 3.1운동은 1, 2, 3단계 1, 2단계는 순수한 만세 평화운동입니다. 평화적인 만세 시위 운동이었어요. 평화적인 만세 시위 운동이다. 제3기는 말이죠. 평화적인 만세 시위 운동 플러스 폭력적인 이런 방법이 가미가 돼요. 그러니까 순수한 만세 평화 시위 운동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단계 농촌 각지로 확산된 단계라고 그랬죠. 이거는 토지 조사 사업 등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가 됐어요. 그 농민들이 연장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낫, 독지, 이런 것들 들고 나와요. 그래서 3단계 때는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지방의 장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일마다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산이 되면서 폭력적인 이런 방법으로 확산이 돼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1단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1단계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죠. 태화관에서
기독교의 누구 이승훈, 천도교의 손병희, 불교계 한용운이었습니다. 원래는 태화관에서 발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었어요. 원래는 태화관이 아니라 원래는 어디예요? 탑골공원이었습니다. 이 탑골공원 그러면 종로 삼가쪽 아닙니까? 그죠? 원각사 터예요, 터. 원각사 터 있는 그쪽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태화관으로. 태화관은 인사동 쪽에 있습니다. 인사동에 요리집이었던 당시 명월관의 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점. 근데 왜 옮겼냐는 얘기요. 당시 지식인들이 탑골공원에서 했다가 민중도 있죠. 민중들이 통참하면서 좀 폭력적인 방법으로 흘러가면은 일제 잔인한 탄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당일날 태화관으로 옮겨. 여기서 29명이 사인은 33명 했습니다만은 29명이 독립선서를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종로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셀프 체포가 돼버려요. 자진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을 주도했던 초기에 33명의 민족대표는 끝까지 함께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3.1운동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또 나중에 이제 탑골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민중들은 안 와. 민족대표들이. 나중에 보니까 태화관에 가서 하고 지네는 또 셀프 체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이제 학생 시민들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만세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것이 이제 1단계 도시로 확산된 단계, 그 다음에 어디로 1단계 시전마 단계, 2단계 도시로 확산된 단계, 그 다음에 3단계 농촌 각지로 확산된 단계에서 파급이 돼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일제의 탄압이 말이 아니었었죠. 자, 556쪽에 좀 봐봐요. 거기에 일제 무력 탄압해가지고요. 피해 규모 내용이 있습니다. 배감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보면은 자, 참여인은 총 참여인은 200만 명, 사망자 7,500여 명, 부상자 약 16,000여 명, 체포자 47,000여 명, 민가 피해 720여 호, 그리고 교회 피해 50여 개소에서 학교까지 해가지고 이게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나와 있는 피해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은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 3.1운동은 일제의 무력적인, 아까 누구였죠? 무단통치와 헌병경찰통치라고 했죠? 이런 상황에서 무력적인 방법으로 진압이 됐어요. 그러니까 3.1운동은 결론은 성공, 실패다. 가시적인 측면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요, 성공한 거예요. 왜 성공했냐면은 바로 밑에 3.1운동의 의의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족의 저력을 과시했으며 우리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독립의지를 천명했으며 또 민족 독립운동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그동안에는 의병운동, 애국개운동 따로 갔죠. 폭력이냐 비폭력이냐 이건 말입니다. 그렇죠? 또는 일부는 공화주의냐 복벽주의냐. 복벽주의 독립의군부, 공화주의는 어디예요? 바로 대한광복단. 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찢어져 있었던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11년 상하이에 수립됐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에요. 임시정부는 바로 뒷장에서 따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제 기만적인 술책이었지만 식민통치의 방법이 뭐에서 뭘로 바뀌었다?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었다. 즉 무관만이 조선총독에 임명된 게 아니라 문관총독도 조선 총독에 임명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문관 총독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바로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만, 한국사에서 삼권 분립에 입각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입니다. 원래 이게 4월 13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4월 13일 하지 않고 4월 며칠로? 11일로 바뀌었습니다. 13일이 아니라 4월 11일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제 식민통치 방식이 이제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까지 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동남아시아 각국에 중국의 뭐 오사운동이라든가 인도, 간디, 네루 등의 반영운동,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아닙니까? 해외 독립운동까지
영향을 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계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민족 대표 33인이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너무 국제 정세에 의존했었다라고 하는 점, 민족 자결주의 같은 걸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3.1운동이 갖고 있는 한계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료 있죠. 자료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운동의 결과 가장 큰 덩어리는 역시 맨 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에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1919년이죠. 3.1운동의 결과 여러 개 정부도 있죠. 임시정부도 있는데 난립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형식적인 정부도 있고요. 간판을 달고 내부 조직이 있는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그게 한 7개 정도 나옵니다. 바로 557쪽 맨 밑으로 내오겠습니다.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1910년대부터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죠? 3.1운동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1919년 2월이죠. 그 다음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4월 11일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 한성정부, 그 다음에 군정부, 그 다음에 기타 조선민국 임시정부, 신한민국 정부, 대한민간정부 등 이 정부는 정부 조직 실체는 없어요. 간판만 달아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서울에 지금 뭐요? 한성정부. 그 다음에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게 4월 11일이에요. 그리고 대한국민의회 등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생략하고요. 이 난립된 정부들을,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정부와 간판만 걸어놨던 단체들, 정부도 있잖아요. 이 난립된 정부 중에서 그 중에서 어느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통폐합됩니까? 라면은 서울에 뭐예요? 한성정부입니다. 자, 서울의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하나로 묶어져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뭔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통합된 정부입니다. 1919년 9월 11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이 정부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느냐 아니면 통합된 정부를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뭘 얘기할 것 같아요? 통합된 정부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할 때 이게 아니라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통합된 정부다. 한국사에서 삼권 분립에 입각한 삼권 그러면 입법,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군사권 그렇죠. 그렇죠? 한국사의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예요. 민주공화제 정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오잖아요.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어찌고어찌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사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습니다. 총 몇 차에 걸친 헌정 개정 과정 거치냐면은 5차에 걸친 개헌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총 5번에 걸친. 그 5번에 걸친 헌정 개헌 과정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다시 558쪽에 밑에 임시정부에 통합해가지고 통합된 내용,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거죠. 봐요. 이거를 어디를 중심으로? 서울의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어디서 통합했나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치가 어디예요? 상하이입니다. 상해에 통합이 됐다. 자, 지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도 보시면은 모두가 다 여기 상하이다가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통합된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에요. 일부는요, 일부는 여기 이제 만주 쪽이죠, 여기에. 일부는 만주 쪽에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에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된 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자라고 한 사람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임정부의 독립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무장, 독립, 전쟁론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직접 쳐들어와서 조국 광복을 이루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있죠. 상하이다가 이제 수립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독립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거야? 외교 독립론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쌈박질보다는 국제 질서에 많이 의존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다 하냐 하다가 결국은 어디에 이 대한민국 정부가 어디에 수입됐다는 얘기예요? 어디예요? 상하이입니다. 상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정부의 독립운동의 방향은 무장 독립전쟁론이냐 아니면 뭐냐? 외교 독립론이냐는 뭐란다? 바로 외교 독립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 세력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이 무장 독립전쟁론자에 썼던 누구를? 이동희를 대통령 누구죠? 이승만.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로 누구? 이동희를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요 세력들을 이쪽으로 흡수하는데 기여를 한 거죠.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국무총리직을 만들어서 이동희를 끌어안아 자연스럽게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 임정부로 흡수가 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 이 외교 독립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1931년에 김구가 뭘 조직을 해요? 한인 애국단을 조직을 하죠. 이 한인 애국단 소속 단원이 대표적으로 누가 나옵니까? 1932년 1월 달에 이봉창 의거와 그해 4월 달에 윤봉길 상하이 홍콩공원 폭탄 투척 의거가 있죠. 이 이봉창, 윤봉길 의거는 폭력적인, 그죠? 테러 활동을 했던 그러한 의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김구가 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서 이런 활동을 전개했냐면은 외교 독립론을 지향하면서 항일운동이 좀 침체가 된 거죠. 그 극복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조직을 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상하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조차지예요. 프랑스 조차지입니다. 일정 기간 프랑스가 이 지역을 대신 통치하는 겁니다. 치해복권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독립군을 잡아가거나 그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일본과 프랑스하고의 외교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상하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특수성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임정부는 난립된 대한민국 임정부는 서울의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이에서 수립이 돼서 총 몇 번에 걸친 5번에 걸친 개헌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헌장 10조 내용은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9쪽으로 넘어갑시다. 맨 위에 정부 조직 좀 말씀드렸죠. 삼권 분립에 입각한 한국사의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다. 그리고 조직 내용을 보면 내무총장에서 노동국 총판까지 이동영부터 해서 안창호까지 조각이 됐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삼권 분립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1차 개헌 이후에 비로소 삼권 분립이었어요. 처음에는 사법권이 없었거든요. 바로 밑에 봐봐요. 입법, 임시의정원. 임시의정은 입법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국무원은 행정기관이고요. 사법, 법원이 있죠. 근데 밑에 표를 보면 지금 제1차 1919년 9월 달에 1차 개헌이 되는데 이때는 법원이 없었어. 이전까지는. 이때 법원이 설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때 가면 법원, 사법권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왜 삭제가 된지 아세요? 25년에 상하이라는 곳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죠. 중국 땅입니다. 중국 땅이면서 여기는 프랑스 조차지예요. 이런 곳에서 과연 우리가 무슨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없어요. 근데 언제 때 사법권이 부활돼요? 쭉 내려와 봐요. 5차 때 44년입니다. 5차 때 사법권이 부활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1944년 4월 달 이때는 일본이 거의 패망 직전이거든요. 일본의 패망은 우리의 독립이죠. 광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의 패망 이후에 정부를 조직하기 위해서 바로
2차 개헌 때 없어진 사법권을 다시 부활하게 됐던 거죠. 그렇죠? 자, 다시 1차 개헌 하겠습니다. 1919년 9월 대통령 지도제로, 이때 이제 대통령이 누구냐면 이승만입니다. 이때 국무총리에 누가 돈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 이동희를 국무총리로 앉혀놓습니다. 이거는 이 만주지방 이 세력을 이쪽으로 끌어안기 위한 배려예요, 배려. 그래서 1차 개헌 이후에 대통령 이승만이 주도권을 잡는데 사실 이승만은 상하이에 있지도 않고 미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워싱턴 DC에 구미위원부를 두고 외교 독립론에 열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임정부의 한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독재거든요. 독재. 애나 지금이나 그런 거 같죠? 대통령제 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잘 못하고 독재 체제로 넘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역사에도 나오죠. 독재입니다. 특히 또 이승만은 군자금을 유용을 하고 있었어요. 또 외교 독립론을 제창하고 있었죠. 외교 독립론. 여기다가 이승만이 1919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보냈던 편지 글이 하나 들통이 난 사건이랍니다. 그게 맨 밑에 봐봐요. 사료에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입니다. 누구한테 보냈어요? 미국 대통령 윌슨한테. 우리 좀 대신 좀 신탁 통치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 내용의 마지막에 봐봐요. 열강은 한국을 일본 학적 밑으로부터 구출하고 열강은 장차 한국의 완전 독립을 보증하고 마지막 한국을 당분간 국제연맹 통치하에 둘까 그랬어요. 단재 신채호가 말이죠. 이승만의 이걸 보고 굉장히 화딱지가 나가지고 열변을 텁니다. 이완영이라는 놈은 있는 나라라도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없는 나라도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래요? 지금 이게 1919년이면 이미 국권 피탈, 우리나라 국권은 없어진 거예요. 일제강점기로 들어갔단 말이지. 그래서 없는 나라도 팔아먹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독재, 이승만에 의한 외교 독립론, 군자금 유용, 또 신탁 위임 통치 청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닥모닥거려서 이거 임시정부 안 되겠다. 그래서 1차 개헌과 2차 개헌 사이에 뭐가 됐는지 아세요?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상하이에서. 이 국민대표회의는 바로 위에 봐봐요. 위에 노선의 갈등에 가지고 그 얘기거든요. 임시정부는 활동의 중심을 민족운동의 통합과 국제외교에 두었는데 이승만이 미국에 머물면서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서를 보내자 이에 불만을 품은 세력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은 적극적인 무장투쟁 노선을 주장하면서 이승만의 사임을 요구하였었습니다. 너 나가라 이거지. 뭐 이따위가 있냐 이거지.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60쪽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소집이 됐던 겁니다. 이 국민대표회의는 개조파, 창조파 두 세력이 있죠. 자, 개조파하고 그 다음에 창조파입니다. 창조파하고 개조파예요. 창조파는 좀 과격한 사회주의 계열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합니다. 새 정부를 수립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인 인물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김창숙, 신채호, 이동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선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개조파는 실력 양성론자거든. 안창호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놔두고 독립운동의 방향, 즉 외교 독립론이죠. 이 독립운동의 방향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파, 개조파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결국 대립이 되다가 국민대표회의는 어땠어요? 결렬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조파나 개조파는 상하이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떠나버립니다. 그 중에 창조파의 신채호는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북경으로 갑니다. 북경으로 가서 이때부터 이제 신채호는 아나키스트 운동을 전개해요. 무정부주의 운동이에요.
역사의 주체는 민중이다. 민중에 의한 폭력혁명을 제창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국내에서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의열단을 조직해가지고 의열활동을 전개합니다. 폭력적인 활동이죠. 정의와 맹렬이에요. 근데 이 폭력은 좋은 폭력이지 나쁜 폭력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폭력은 사전적인 의미의 폭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반 무지한 민중들은 이 의열단 활동에 대해서 폭탄 던지고 말이죠. 쌈박질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얘네들은 야 너네들이 무슨 깡패짓도 하냐 이렇게 본 거죠. 이 의열활동의 의미를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원봉이 북경으로 가서 신채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신채호가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1923년에 조선혁명선언이요. 그러니까 조선혁명선언의 요지는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하고요. 민중에 의한 폭력혁명을 제창했던 것이죠. 이것이 의열단 선언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문이 나오면 항상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바로 의열단하고 며칠 좀 시켜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채호가 처음부터 이제 그런 아나키스트 운동을 전개하는 건 아니고 바로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에 북경에 가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파, 개조파입니다. 국민대표회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현상유지파도 있어요. 현상유지파는 임정 고수파 그대로 가자. 지금 이대로 그냥 가자. 김구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된 이후에 창조파, 개조파, 상하이를 다 떠나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만 남았어요? 얘네들만 남았죠. 그래서 현상유지파 김구는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을 하죠. 그리고 박은식을 2대 대통령에 앉혀놓고 헌법을 바꿔요. 그게 2차 개헌이에요. 내각제로 바꾸죠. 바꾸고 25년에 박은식은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각제 하에서 내각을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2차 개헌 헌법에 의해서. 근데 내각을 구성을 못했어. 왜? 인물난에 봉착이 됩니다.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사람이 없겠어요? 국민대표의 결렬 이후에 상하이를 다 떠나버렸단 말이야. 요인들이. 그래서 1927년에 집단 지도체제로 바꿔요. 특정 개인이 당을 꾸려든 게 아니라 다 같이 당을 꾸려나가는 겁니다. 집단 지도체제. 요즘도 가끔 정치권에서 집단 지도부를 구성해서 한 당, A당, B당 뭐 어느 당을 꾸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똑같은 거죠. 이게 장기 존속 체제예요. 언제까지 가냐면 1940년 4차 헌법 개정으로 강력한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석 지도 체제로 바꿀 때까지 갑니다. 가장 오래간 체제예요.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차는 주석 밑에 뭘 넣나요? 부주석을 둡니다. 주석에 김구, 부주석에는 김규식이죠. 왜 부주석을 뒀냐면은 44년이라는 시기는 광복이 이제 멀지 않았어. 왜? 일본의 패망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일본의 패망은 우리의 뭐예요? 광복이죠. 정부 수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뿔뿔이 흩었던 세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김구는 김구 중심으로, 김규식은 김규식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모으자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준비하는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법원도 이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법원도. 아시겠죠? 그래서 총 몇 번에 걸친 5번에 걸친 헌정개헌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활동을 좀 보겠습니다. 밑에 비밀행정 조직망에 보면은 연통제라든가 그다음에 교통국, 애국공채 발행, 국민의연금 모금 또 연통제와 함께 뭐가 있어요? 부산의 백산상해와 만주의 이륙양행이라고 하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냐면 여기 한번 봅시다. 부산에 지금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산에 부산에 백산상해가 있고요. 백산은 안희제 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은 군자금을 모금하는 겁니다. 애국공채를 발행을 하고, 그렇죠? 군자금을 모금하고, 또 의연금 모금하고, 그 돈을 만주에 이륙양행이 있습니다. 이 만주의 이륙양행은 영국인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만은 바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한 가게예요. 그래서 이 만주의 이륙양행이 전달하면 여기서 이륙양행의 그 배편으로 태고선이라고 그래요. 배를 태고선 배편으로 상하이로 전달합니다. 군자금이라든가 각종 문서들을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행정 조직망 연통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임시정부 내에서는 또 통신기관으로서 교통국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연통제 같은 경우는 바로 1921년에 조직이 들통이 나서 와해가 돼버립니다. 하여튼 임시정부가 운영했던 국내외의 정보, 통신 또는 뭐 여러 가지 연락 기능으로 사용했던 것이 연통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뒤로 좀 가보겠습니다. 561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에서 외교 활동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파리 강화회의나 국제연맹이나 워싱턴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고요. 또 이승만은 상하이에 있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워싱턴에 구미연부를 두고 외교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죠. 그리고 조수왕 스위스 제네바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한국 친회가 결성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련하고도 이동희가 교섭을 해서 군자금 일부를 받아요. 근데 그 군자금 일부를 바로 이동희가 고려 공산당 조직 기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일부를.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소련하고, 즉 레닌하고요, 이동희하고 관계는 뭐냐면은 레닌이 조선의 독립을 도와준다고 그랬거든요. 밑에 사료 있죠. 근데 진짜로 조선의 독립을 돕자는 건 아니고 조선에서의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같은 일을 후원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니네 도와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동희가 누굴 보냈어요? 비서 한영권이를 보냈습니다. 그 비서를 보냈는데 군자금을 얼마 받아왔잖아요. 총 200만 루블을 약속받았는데 루블은 러시아 화폐 단위죠. 소련들. 지금 러시아 화폐 단위입니다. 40만 루블을 고려공산당 조직기금으로 유용을 합니다. 40만. 그러니까 200만 원 받았는데 그중에 일부를 해먹은 건 아니고요. 일단 자기네들 고려공산당 조직기금으로 쓴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노출이 돼서 들통이 나서 결국 국무총리직을 사임을 하게 돼요. 그런데 군사면에서는 자, 한인애국단, 육군무관학교, 또 만주의 무장단체를 전부 흡수하죠. 그리고 40년대 때 한국광복군의 창립 결성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몇 년에 수립됐어요? 1919년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부대 한국광복군은 언제요? 1940년이야. 시차가 이래요. 임시정부가 수립된과 동시에 한국광복군이 조직된 건 아니고 한참 뒤에 했다. 40년이다. 아셨죠? 한참 뒤에요. 이거는 40년대 항일운동에서 따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화면에서는 임시정부의 기관지로서 독립신문, 그리고 한일관계 사료집을 간행했던 임시사료편찬회,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정치 정당으로서는 뒤에 한국독립당, 1940년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 562쪽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현대사 부분에서 따로 보기로 하고요. 참고해서 보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지도에 나와 있지만은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입돼 가지고요. 여기서 끝을 본 건 아닙니다. 계속 옮겨 다녀요. 마지막 종착역만 보세요. 시작할 때하고 충칭입니다. 중경이죠, 중경. 여기서 광복을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부대 한국광복군이 여기에서 수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상하이를 떠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한인애국단 소속의 윤봉길 상하이 홍콩 폭탄 투척 의거예요. 이걸 계기로 해서 상하이를 떠나서 일본에 계속 쫓겨다니다가 결국 충측에 안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910년대의 국외와 국내세 항일운동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밑에 1920년대 때죠. 주로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